국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번에 발표 나왔죠. 물가 상승률 그리고 월급이나 이런 소득이 얼마나 상승했나 이런 부분 이야기 나왔을 때 경제 위기 결코 회복되지 않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다. 그건 맞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느냐?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결코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선방 이끌고 있는 거 뭐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 대기업들이 잘 산다고 해서 국민들이 잘 살진 않아요. 항상 그래서 선진국들이 왜 경제 상승률이 떨어지느냐? 규모가 이미 커졌기 때문에 커지기 힘들기도 하고 그쯤 되면은 이제 복지 정책도 신경을 써야 하죠. 그런데 뭐 복지 신경 쓰면은 뭐 빨갱이라느니 그러면서 뭐 세금 엄청나게 많이 뗀대요. 양도세 누가 이렇게 많이 떼냐? 다주택자들한테 중과 들어가는 거 말고 양도세가 비싼가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소득세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중산층들이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은 월급 5만원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떼고 있다. 근데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인가요? 동독이 통일했나요? 아니죠. 그런데 자꾸 그런 심리만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 무리하게 자산시장에 거품이 붙는다. 경기 실물 경기가 침체되는데 무리하게 자산시장에 거품이 붙는 것을 경계해야 될 때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실질소득 1% 감소했대요. 명목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 IMF 이후 최악의 경제다. 왜? GDP, 국민소득 모두 줄었으니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국내 총생산 마이너스 1%, 그 중에서 전기가스 수소업 이런 데나 고정 자본 형성 뭐 정부 소비 뭐 이런 것도 몇 가지 제외하고 보면 어때요? 농림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이런 데 다 떨어지고 있죠. 그나마 지출이 좀 감소했다. 정부 지출은 늘었지만 이런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소득은 감소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처분 가능 소득도 예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자,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게 처분 가능 소득이다. 실질적으로 300만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세금, 그 다음에 이자 이런 거 비소비 지출이 200만원이라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 100만원인 거랑 200만원을 벌더라도 처분 가능 소득은 20만원 뿐이라서 180만원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랑 보면은 어느 쪽이 더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쪽이죠. 얼마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에 들어와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 상승률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가 소득이나 처분 가능 소득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고령화 때문에. 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못 버는데 써야만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구조가 변해갈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데드크로스 일어났죠. 출생아 수 엄청나게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앞으로 의학기술이 발달되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별 상황이 있지만 그랬을 때 지금 출생아 수 적은 거는 잘 안 보이지만 10년, 20년 지나봐요.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미 생산 가능 인구는 15년부터 줄어들고 있었고 앞으로 10년 뒤에 돈을 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비소비 지출 이런 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일본보다 떨어진 출산율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리 많이 해놔도 뭐라 그래요? 집값 떨어지면 망한다. 언론들이 그러고 자빠져 있으니 부동산만이 유일한 신분 상승의 기회인 것처럼 자산시장으로 신분 상승이 일어나서 내가 진짜로 공부 많이 해서 투자를 잘해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극복할 수 없는 차이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1.1% 1년 만에 최고. 그런데 문제는 1.1%가 문제가 아니라 농축 수산물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공업 제품, 전기수도 가스 이런 건 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가 올랐어요. 파 보세요. 요즘 파테크 이야기 나오죠. 파 사다 파는 건 아니고 집에서 뭐 씨 심어가지고 키워서 하는 게 저렴하다라고 하는 건데 3배, 2배 이상 뛰었으니까 가격은 3배 된 거죠. 3배 넘게 된 거죠. 생활 물가 지수, 신선 식품 지수, 식품 지수가 많이 올라가요. 의식주가 많이 올라가면은 경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는 둘째치고 식주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식은 이제부터 그리고 주는 그 전부터. 그러면서도 나라가 살아나고 있대요.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나는 거지 대기업들 몇 개 수출 잘해가지고 살아나는 게 나라가 살아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내수시장이 잘 살아야 대기업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재난지원금이 지금 나오고 있겠느냐. 맨날 자산시장 거품 끼고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유동성이 안 도니까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거죠. 소비를 해야 자영업자들이 살고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그 위에 도소매상들이 사는 거고 도소매상들이 살아야 그 유통업자들이 사는 거고 유통업자들이 살아야 생산자들이 살아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안 돌고 소비가 안 되니까 재난지원금을 푸는 건데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 돈이 풀렸으니까 이것으로 자산시장 뜬다. 집값이 쓸 거야 돈 모아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인간들은 나라 망하라는 매국노들이죠.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원금을 계속 풀고 유동성 장세가 되는데 부채는 왜 증가해요? 금리도 오르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B2 영끌 자꾸 B2 영끌 이야기하는데 B2 영끌 개소리 집어치우고 생활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생활자금 때문에 빌리고 있는데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터지지 않은 것 작년 3월까지 이자 상환 유예했는데 터지게 생기니까 9월까지 연장하고 그래도 터지게 생기니까 올해 3월까지 연장하고 또 터지게 생기니까 9월까지 연장했는데 부채 터지면 완전히 박살 나는 건데 그래서 그나마 충격 줄이려고 자꾸 미루고 있는데 LTV가 50%라서 가계부채 터지더라도 금리 오르더라도 심각하지 않을 것 이딴 이야기하는 인간이 전문가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리먼 때보다 더 부채는 심각해졌다. 그리고 가계부채뿐만이에요. 국가채무도 올라가고 있죠. 37개국 선진국 중 9위 전망. 일단은 빨리 풀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서 되냐. 옆나라 일본처럼. 옆나라 일본 지금 국가부채 그 전에부터 계속 풀어서 200% 넘었는데 이번에 260% 넘어섰죠. 아 그래? 그럼 우리나라 50%대니까 안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축통화국은 좀 풀어도 괜찮은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곳에서 풀다 보면은 화폐 가치가 엉망이 되죠. 그래서 국가부채 이렇게 푸는 이유 뭐예요? 국가부채 안 풀었으면 가계부채가 이미 터졌다. 가계부채 터지고 나면 기업부채도 터지죠. 왜냐면은 국가가 침체하는데. 근데 그게 제일 먼저 터지는 나라는 제일 먼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터졌을 때 심하게 터졌을 때 그때쯤 차근차근 극복해 가자. 그러니까 가계부채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책도 대출기준도 한 번에 세게 안 들어가고 세금도 한 번에 세게 안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 걸 가지고 25번째 정책이 했는데 모두 다 헛발질이 아니라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끼우고 있는 인간들은 지들만 살고 남들한테 폭탄 떠넘기고 빠지는 인간들이죠. 끼워가지고 지들은 팔고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 늘어나고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위험하니까 국가에서 빚 내가지고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증가폭 보면 어때요? 장난 아니죠. 20년에 왜 이렇게 증가했어요? B2 영끌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 생계자금 대출 영끌들 엄청나게 늘어났죠. 주담대 보세요. 2030들 미래 저당 잡혀서 저렇게 집 샀는데 저거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서브프라임 되는 거죠. 서브프라임 사태예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사라고 하고 있죠. 빅쇼트 보셨죠? 끝까지 서브프라임들한테 팔죠. 거기다 미국 국채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망정 파월 힘을 내어 슈퍼 파월 했는데 힘을 안 냈죠. 뭐라 그래요? 유동성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만 이야기했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어때요? 미국에서 돈 푼 것도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 정도죠. 그러니까 코로나 초창기에 엄청나게 풀었다가 지금 이 정도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금리 떨어지고 곧 조만간 할 거야 이런 심리 만들어내서 국채금리 떨어지고 주식시장 뜨고 그랬는데 별말 없음. 유지하겠음. 금리 안 올릴게. 내가 대신 금리를 안 올릴게. 그러니까 실망 파월이 되는 거고 10년물이 이제 1.5% 돌파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때요? 미금리 1.5% 돌파했고 우리나라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어섰다. 앞으로 대출이자 계속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넘어섰죠. 지금 쭉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2% 넘어섰죠. 근데 또 인플레 가열이래요. 요거 가지고 또 요거 인플레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자산시장이 오를 것 이런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면은 남들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혼자 죽으라고 하세요. 또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나오죠. 9조 9천억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겠다고 했죠.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럼 국채 금리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에서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근데 2%라면은 코로나 이전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낮은데 시중 대출금리는 코로나 이전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기준금리 가지고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이 이자가 쌀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오히려 거기서 기준금리까지 올라버리면은 금리는 미치겠죠. 2023년에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23년까지는 집값 계속 오를 거예요. 저금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인간들 믿지 마세요. 지금 이미 코로나 이전 금리 회복하고 있다. 거의 다 했죠. 그리고
이전 이상으로 더 높은 금리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계금리 계속 들썩들썩 하고 있죠. 반년새 0.6%포인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자, 물가 오르고 금리 올라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 대출이 역대급이니까. 근데 은행에서 안 올릴 수 있어요? 은행에서 안 올리면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것처럼 땡땡은행 사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은행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 빌린 사람 문제가 아니라 빌려준 사람들까지도 나는 착실하게 예금하고 돈 모아가지고 남들 맨날 벼락거지니 비난할 때도 나는 성실하게 돈 모았다. 돈 많이 모아서 은행에 넣어뒀는데 은행이 터져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왜 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오르는 거 가지고 뭐 서민 주거가 어떻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인간들은 정신 나간 인간들이고, 금리 낮춰서 뭐 더 빌려줘야 된다, 서민 주거 사다리를 위해서 LTV 낮춰라, 이런 인간들은 빨리 터지길 바라고 있는 거죠. 결론, GDP는 감소됐다. 즉 버는 돈은 감소됐죠. 그런데 쓰는 돈은, 물가는 올라요. 그 중에서 생활 물가는 어때요? 급격히 오른다. 여기에 플러스로 금리도 오르고 있죠. 소비 안 되고 생활고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소비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자산시장, 빚내서 집 사세요, 빚내서 투자하세요, 오래 갈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혹은 뭐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뭐 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나 혼자 들어가서 내가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그게 진짜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가 상승해야 돼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유동성이 들어와야지 그게 올라서 내가 벌고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흘러 들어오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식 예탁금 줄었죠? 부동산 거래 엄청나게 줄었죠? 자산시장 위험 신호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면서 주식도 빠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비투해라, 지금이라도 영끌해라, 이런 말들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돈 버는데 밑장을 깔아주고 당신이 빚을 져서 그들이 돈 벌게 하고, 당신은 그 빚을 갚으면서 평생 후회하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추락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자산시장 거품은 항상 위험하고, 진짜 부자들은 그거 언제 삐끗하면 떨어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잘 투자도 안 한다. 그럴 때 개미들은, 서민들은 왜 그것에 목매어서 하는가? 빈부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막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결국에 그 이후에 침체가 일어나면은 그때 심리에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고, 휩쓸렸던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매번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지식 쌓으시고, 잘 모르겠으면 관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